두 번째 노트입니다. 이제 첫 번째 노트에서는 자바를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바의 기본적인 문법도 잠깐 살펴봤고, 객체 지향과 관련된 두 가지 얘기도 했어요. 객체 지향에서는 객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코딩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객체 지향의 또 다른 특징은 조건문들이 필요할 때 조건문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좀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이라는 거는 또 상속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4장에 가서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클래스의 객체들을 생성해서 이제 우리 사용해가지고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기능들이 동작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와 관련된 얘기를 2장에서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장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좀 간단한 내용입니다. 3장하고 4장이 좀 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객체와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다른 교재에 있는 요 책에 있는 예제를 하나 가지고 객체 지향의 또 특징을,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특징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자, 어느 회사에 개발자가 2명 있고 그 위에 팀장이 1명이 있어요. 이 팀장이 철수와 미미라는 두 개발자에게 프로그래머에게 이 프로그램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제를 하나 줍니다. 그 과제는 뭐냐면은 이런 도형들이 있는데 이 도형이 화면에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 화면에 나타난 도형을 클릭하면 360도 회전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웨이브 사운드를 재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상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철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몰라요. 그리고 구조화 프로그래밍만 알고, 그래서 구조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반면에 미미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잘 알아요. 그래서 객체 지향을 가지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이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봅시다. 그걸 통해서 객체 지향과 구조화 프로그래밍, 또 객체 지향의 장점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철수는 구조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니까 철수는 함수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과제에서 만들어야 되는 가장 큰 핵심적인 함수 두 가지는 회전하는 거하고 그 웨이브 파일을 재생하는 두 가지예요. rotate, play, sound. 근데 이 rotate라는 함수는 한 종류의 그 사각형 그 도형만 회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도형을 회전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뭐 회전하는 어떤 원리가 도형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같을 수도 있는데 좀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르다고 했을 때에는 이 경우에 얘를 어떻게 구현해야 되냐면 정사각형도 회전해야 되고 원도 회전해야 되고 삼각형도 회전해야 되니까 보통 요 로테이트를 어떻게 작성하게 되냐면 스위치문, if문으로 조건문으로 작성을 하게 돼요. 물론 회전하는 것 자체는 또다시 rotate, rectangle, rotate, circle 이런 함수를 또 모듈화 할 수 있는데 이 안에서 조건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미는 이런 식으로 함수 위주가 아니라 여기서 필요한 객체가 뭔지를 찾고 그 객체 클래스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스퀘어라는 객체, 서클이라는 객체, 트라이앵글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여기 각각의 이제 rotate, play, sound 함수를 만들어 넣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제가 지난 노트에도 설명드렸듯이 객체 지향은 조건문을 안 쓴다 거의.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 조건문을 안 써요. 사각형을 클릭하면 사각형 객체가
있는 로테이트 메소드가 그냥 실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이면 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 다 팀장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팀장한테 줬습니다. 근데 늘 그렇듯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한번 만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새로운 요구사항이 전달되겠고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팀장도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서 처음부터 완전한 어떤 요구사항을 주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요구사항만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능을 추가하게끔 했는데 어떤 기능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냐면은 요번에는 그 임의 도형, 아메바 도형이라고 합시다. 어떤 임의로 만들 수 있는 도형을 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도형을 또 만들어라. 이 도형도 클릭하면은 회전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회전할 때 웨이브 파일이 아니라 mp3 파일을 재생해야 됩니다. 웨이브 파일이 아니라. 그러면 철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로테이트도 수정해야 되겠죠. 왜? 여기는 원래 없으니까. 스위치문이면 케이스절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플레이 사운드는 그냥 쉐이프와 상관없이 늘 웨이브 파일만 플레이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도형에 따라서 어떤 건 웨이브, 어떤 거는 mp3를 플레이해야 돼요. 다시 또 이 플레이 사운드도 조건문을 이용해서 구현이 돼야 됩니다. 얘도 조건문, 얘도 조건문. 항상 우리가 기능을 확정할 때 이제 구조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이미 만들어놨던 함수를 또 수정하고 그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객체지향으로 접근했던 미미는 기존에 만들어놨던 건 하나도 안 건드려요. 하나도 수정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계속 쓰고 뭐만 추가하냐? 새로운 클래스 하나만 추가해서 완성을 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객체지향의 장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통 OCP 한다고, 또 전문 용어로는 OCP 한다 그래요. OCP가 객체지향 설계 원리 중에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객체지향은 확장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데 수정에 대해서는 닫혀 있다는 거예요. 확장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확장해야 돼. 기능을 확장해야 되는데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객체지향에 우리가 잘 만들면 저 OCP를 할 수 있다 그래요. 실제 여기서도 기존에 만들어놨던 건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했더니 팀장이 내가 잘못 가르쳐줬다. 뭐 하나 실수를 잘못 가르쳐줬다. 이것까지 수정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 수정이 뭐냐면은 아까까지 처음에는 이 도형들을 클릭했을 때 도형의 어디를 클릭하든지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을 했어요. 근데 얘는 중심을 이용해서 회전하면 안 되고 클릭한 위치를 기반으로 회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클릭한 위치를 알아야 돼. 근데 이 경우에도 얘만 수정을 해요. 기존 거는 수정 안 해야 되는 거지. 정사각형, 원, 그 삼각형은 수정 안 해요. 근데 얘는 수정해야 돼. 얘는 또다시 얘를 수정해야 돼. 이 로테이트의 서명, 함수의 서명 자체로 좌표까지 받아야 돼. 근데 이 좌표는 다른 애들은 필요 없어. 나머지 도형이 필요 없고 아메바 도형에만 필요한 건데 이렇게 바꿔줘야 돼. 얘는 안 바꿔도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출했더니 팀장이 미미가 너무 잘한다. 철수보다 훨씬 낫다. 라고 해서 이제 원래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멋진 의자를 미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결과를 했더니 철수가 좀 짜증내는 거예요. 제 코드는 중복이 많다. 라는 거예요. 코드 중복이 많다. 근데 이게 객체지향을 프로그래밍 하든 구조 프로그래밍 하든 코드 중복은 둘 다 안 해요. 둘 다 안 해요. 특히 우리가 객체지향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쉐이프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해서
스퀘어, 서클, 트라이앵글, 아메바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얘네들이 동작하는 회전들이 똑같고 얘네들이 플레이해야 되는 것이 웨이브고 얘는 MP3면 코드가 여기에 똑같은 코드가 중복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되어 있는 거예요. 상위에. 그래서 코드 중복이 없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객체 지향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객체 지향은 우리가 처음부터 잘만 설계해 놓으면 잘 설계해 놓으면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기존 애들을 수정하지 않고도 좀 더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구조화 프로그래밍은 그게 잘 안 돼요.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그래서 객체 지향의 장점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객체 지향은 객체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객체를 함수에 전달해서 그 객체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객체를 중심으로 함수를 불러가지고 그 객체를 처리하는 거고 조건문을 안 쓰고 다양성이라는 걸 활용하게 되겠고 구조화 프로그램에 비해서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다. 좀 더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게 객체 지향의 장점입니다. 물론 객체 지향도 제대로 객체 지향으로 만들어야 그게 되는 거지 객체 지향 언어를 그냥 사용했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건 아니겠죠. 객체 지향 언어를 써도 가베지 코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좀 훌륭하지 못한 코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 지향으로 우리가 제대로 프로그램 했을 때 이런 객체 지향의 장점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2장 객체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객체의 세 가지 구성 요소 하면은 상태, 행위, 식별자예요. 객체, 상태, 행위, 식별자. 그리고 객체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현재 상태에 따라서 행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게 객체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객체들을 찾아서 어떤 객체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함수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인가가 그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거의 핵심이었다면 객체 지향에서는 어떤 함수들을 만들지가 핵심이 아니라 어떤 객체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면은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객체로 모델링할까? 이제 그게 핵심인데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은 보통 객체로 모델링합니다. 데이터. 근데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능도 객체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객체로 모델링하는 건 데이터이지만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능도 객체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객체로 하냐? 실생의 사물을 내가 응용해서 그대로 모델링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객체 지향을 모델링하기, 객체로 모델링하기 딱 좋은 거예요. 뭐 컴퓨터, 사람, 뭐 애완동물, 모든 거, 사물. 근데 이게 유형의 사물뿐만 아니라 이런 교과 정보, 수강 정보, 뭐 이런 것들도 데이터고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하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객체로 모델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C에서 구조체를 정의해서 뭔가 데이터를 표현했던 것들이 있으면 이제는 그 데이터들을 C++, 객체 지향에서는 이제 그 객체로 모델링하는 거죠. 근데 데이터만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메소드들, 함수들도 하나의 틀에서 같이 모델링해서 정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객체로 모델링하고 심지어 기능까지도 객체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용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객체 지향을 모델링했을 때 이점이 있는 것만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해야 되는 거지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객체로 모델링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기능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객체로 모델링할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기능이라는 건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에서는 함수 하나 만들었던 거를 이제 객체에 넘어와서는 함수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주어진 인자만 가지고 구현이 가능하면 얘는 인자만 갖고 다 돼. 인자만 갖고, 받는 인자만 갖고 그냥 함수를 다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일반 함수로 구현해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인 함수다. 사인 함수는 객체 지향 모델링할 게 없는 거예요. 쟤는 30을 주면 늘 똑같은 값을 주게 돼 있어요. 과거에 50도를 계산했는지 70도를 계산했는지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기능들은, 이런 함수들은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하나 봅시다. 인덱스 오브라는 기능이에요. 얘 기능은 뭐냐면 문자열이 주어지고 문자가 하나 주어져요. 그리고 이 문자가 문자열 내에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몇 번째에 처음 나오는지를 알려주는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내 응용이 필요해서. 그러면 이 함수는 사인 함수와 마찬가지로 요 인자만 가지고 다 구현할 수 있죠. 요게 어디 등장하는지는 요 두 개만 갖고 다 되잖아요. 과거에 내가 A를 찾았는지 B를 찾았는지 알 필요는 없죠. 어떤 문자열에서 검색했는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런 함수도 당연히 그냥 일반 함수로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객체 지향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여기에 인자 중에 복합 타입이 있어요. 얘는 원시 타입이죠. 문자 하나니까 원시 타입이에요. 근데 문자열은 복합 타입이에요. 그리고 복합 타입은 주로 우리가 객체로 모델링 합니다. 복합 타입은. 그러면 인자 중 복합 타입이 있으면 인자의 메소드로 구현할 수 있어요. 일반 함수로도 충분히 한 거를 일반 함수로 만들지 않고 메소드로 만드는 거예요. 뭐의 메소드? 얘의 메소드로 만드는 거예요. 문자열의 메소드로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떤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함수는 인자만 가지고, 우리가 그 함수를 전달할 인자만 가지고 다 충분히 구현할 수 있어요. 과거에 몇 번 호출했는지, 뭘 갖고 호출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 함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객체 지향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전달하는 인자 중에 복합 타입이 있으면 그 복합 타입을 중심으로 메소드로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고, 메소드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 복합 타입의 메소드로 추가해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내가 얼마나 자주 쓰고 이 중요도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근데 객체 지향에서는 이렇게 이런 함수를 일반 함수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메소드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메소드로 만들면은 객체 지향에서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 함수를 하나의 틀로 만든다는 그런 개념에서는 얘가 맞는 거죠. 뭐 얘를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인자만 가지고 구현이 가능한 건 일반 함수로 되고, 근데 만약에 어떤 함수예요. 근데 A, B, C라는 인자를 받아. 근데 이 인자들이 다 원시 타입이야. 그러면 원시 타입 점 해가지고는 뭔가 메소드로 만들 수는 없죠. 그럼 얘는 그냥 일반 함수로 만들어야 되는 애예요. 근데 뭐가 되냐면 이 A, B는 늘 따라다니는 애야. 그리고 합치면 어떤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A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A는 A, B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의 객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들이 원시 타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일반 함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인자들이 원시 타입만 쭉 몇 개 받으면은
이 인자들 중에 몇 개를 합쳐가지고 또 다른 개념을 만들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여기가 x, y 좌표고 뭐 다른 값이 와요. 그럼 얘를 포인트 같은 클래스로 만들어서 이제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얘는 하나의 포인트 P가 되는 거고, 그럼 P.F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함수, 기능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어진 인자만 가지고 구현이 가능하지 않아요. 과거에 대한 기억이 필요해. 과거에 어디까지 처리했는지, 뭘 했는지를 알아야 돼. 이 기능을 만들려면. 그러면 이거는 객체로 모델링하는 게 아주 좋아요. 왜? 객체는 상태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이 필요하면 그 기억을 객체를 통해서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기억이 필요한 기능이면 객체로 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캐너라는 걸 만드는 거고, 랜덤 같은 것도 객체로 모델링하게 되겠고, 다 그래요. 스캐너는 뭐에 대한 기억이 필요해요? 스캐너 같은 입력받는 거. 입력받는 기능은 왜 뭔 기억이 필요해요? 입력받는 기능.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스캐너를 쓰잖아요. 그럼 이 스캐너는 왜 객체로 모델링했죠? 뭘 기억해야 돼, 스캐너는? 그렇죠. 버퍼에서 어디까지 내가 처리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버퍼를 유지하거나 버퍼에서 어디까지 처리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기능이면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일반 함수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예전 C면 그걸 어떻게 구현했을까요? 기억해야 돼. 옛날 걸. 네? 어느 변수? 지역 변수에 저장하면은 함수 호출가 끝나면 날아가겠죠. 그럼 안 되지. 전역 변수나 C에서는 이제 스태틱 지역 변수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스태틱 지역 변수, 만약 C에서 스태틱 지역 변수가 필요하다. 아니면 전역 변수를 통해서 뭔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기억해야 되는 것과 함수를 연결해가지고 뭘로 만드는데? 클래스를 만들면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능도 우리는 객체 지향에서는 이제 메소드로 아니면 기능 자체를 클래스로 만드는 거예요. 스캐너라는 건 기능인데 클래스로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랜덤도 그래요. 난수 발생하는 것도 우리는 실제 난수를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렇게 주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실제 내부적으로 쓰이는 랜덤 함수는 바로 전에 어떤 수를 생성했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수를 이용해서 다음 수를 만들어내요. 랜덤은. 그래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랜덤 같은 경우에도 객체 지향에서는 다 클래스로 모델링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도 클래스로 만들고 객체로 모델링하고 기능도 기능에 따라서는 이제 객체로 모델링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갖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클래스를. 그래서 이 객체가 유지한 상태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멤버 변수를 정의해서 그 상태를 나타내게 되겠고, 행위는 함수를, 즉 메소드를 정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와 행위를 클래스라는 하나의 틀을 이용해서 정의하고 있는 그 자체를 우리는 객체 지향 용어로 캡슐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캡슐화에는 그게 다가 아니라 기존 C 같은 데는 없는 새로운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접근 제어예요. 접근 제어. 그래서 우리가 멤버 변수는 private, 메소드는 public. 이게 또 거기에 이제 기존의 C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소가 있고, 물론 파이썬 같은 언어는 저런 기능이 없어요. 근데 엄밀히 말해 객체 지향에서는 저 접근 제어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뭐에 중요하냐면
강건한 프로그래밍 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강건한 프로그래밍은 오류를 없애는 거예요. 오류. 그래서 함부로 객체 상태가 엉뚱한 값을 가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고,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는 클래스만 정해놓으면 아무 의미 없겠죠. 이거 써야지. 근데 클래스를 사용한다는 건 일반적으로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이제 동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고, 한 번 생성한 객체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들 식별해서 우리가 접근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에서 그걸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변수죠. 변수. 그래서 변수가 특정 객체를 가리키게 해가지고 그 변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클래스에 이제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 때 멤버 변수도 만들고 메소드도 정의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멤버 변수는 private, 메소드는 public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모두 기본적으로는 private로 돼야 되겠고, 밖에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밖에서 접근해도 문제가 없는 것만 public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요. 밖에서 필요한 게 foo라는 함수예요. 그럼 얘를 public으로 만들어 놨어요. foo. 그럼 밖에서 A 객체가 있을 때 이렇게 foo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foo를 만들다 보니까 foo가 매우 복잡해요. 복잡해. 그럼 복잡하다는 건 만들다 보니까 매우 길어졌어. 함수가 긴 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얘를 모듈화해서 이 foo에서 바도 호출하고 뭐 햄도 호출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밖에서 쓰는 애들이 아니야. 밖에서 필요한 건 foo고, foo에서 얘네들을 필요해서 쓰는 거죠. 그럼 얘네들도 퍼블릭으로 만들까요? 아니에요. 얘네들은 프라이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소드들을 모두 퍼블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뭐만 퍼블릭으로 만들어? 밖에서 그 객체를 사용할 때 필요로 하는 거, 그런 것만 만드는 거고, 이 객체는 그것 말고도 이 객체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이 밖에 제공하는 이 foo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함수들이. 이런 함수들까지 모두 퍼블릭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밖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만 하지, 그렇지 않은, 밖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함수들이 있을 거죠. 그런 함수들은 프라이빗으로 접근 제어를 해서 밖에서 bar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bar을 쓰는 게 아니라 밖에서는 저 foo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객체도 보통은 여러 개를 만들게 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객체를 생성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딱 한 개만 생성하게끔 제한하는 방법도 있어요. 객체를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그 클래스 객체는 하나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객체장 전문 용어로는 싱글톤이라 그래요. 싱글톤. 그래서 싱글톤이라는 건 그 클래스의 객체를 딱 하나만 만들 수 있고 더 못 만들어. 얘만 갖고 써야 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왜 하나만 필요할까? 하나만 만들게 제한할까? 논리적으로 걔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여러 개 있으면 오히려 코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시스템 모델인데 대학은 하나만 있는 거죠. 대학을 여러 개 만들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대학을 나타내는 객체가 한 길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물론 여러 대학을 모델하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거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응용을 만드는데 이 응용을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를 정의했어요. 근데 이 클래스의 객체를 내가 100개, 1000개, 10,000개 무지 많이 생성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돼.
객체를 무수히 많이 생성해야 되면은 얘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하지? 이걸 만약 객체들을 무수히 생성하지 않고 공유할 수 있다. 그럼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1000개를 실제 생성하지 않고 한 100개만 생성해줘도 그 기능을 할 수 있어. 그럼 1000개 생성하는 게 아니라 100개만 생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야 된다면은 이거에 대한 뭔가 많은 고민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객체에서 좀 우리 아까 객체를 생성하고 이 객체를 조작하기 위해서 변수를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변수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변수는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어떤 값을 유지하는 곳을 우리가 변수라 그래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면 그 데이터를 유지해야 되겠고 그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변수예요. 변수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변수 이름을 가지고 그 데이터에 접근하는 거예요. 학생 나이가 필요하다. age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age에다가 나이를 저장하고 필요하면 증가시키고 필요할 때 참조해서 출력하고 뭐 이게 변수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변수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니까 각 데이터의 종류마다 필요한 공간이 달라요. 필요한 공간. 제가 변수 얘기할 때 이제 추상화할 때 많이 쓰는 게 개념이 컵이에요. 컵. 그러면 컵에다가 코끼리를 담는 건 좀 어색하지만 어쨌든 토끼를 담는 컵이 있고 코끼리를 담는 컵이 있으면 둘 다 사이즈가 같을 수는 없는 거죠. 토끼를 담을 수 있는 컵에다가는 코끼리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입, 데이터의 종류를 우리가 구분할 때 타입이라고 하는데 타입에 따라서는 필요한 공간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변수를 우리가 만들 때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변수를 만들 때 변수를 만들면은 컵을 준비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상적으로는 프로그램에서 시스템에서 컵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변수 하나 만들면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표를 붙여요. 이름표. 그래서 age라고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이 변수에 데이터 자체를 유지할 수 있고 데이터를 유지하지 않고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 정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게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는 상당히 무거워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코끼리를 매번 들고 다니려면 힘들어요. 근데 머리에서 블루투스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어딘가가 유지해 놓고 걔에 접근해야 되니까 위치 정보만 갖고 있으면 돼요. 이 리모컨을 가지고 걔를 처리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무조건 여기다가 데이터를 유지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타입 정보와 이름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타입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겠고 크게는 값 타입과 참조 타입으로 나눠집니다. 자바는 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변수의 종류가. 그것도 되게 심플하고 좋은 거예요. C++는 값 타입이 있고 참조 타입이 있고 레퍼런스 타입이 있어요. 똑같은 거겠네. 값 타입, 포인트 타입, 참조 타입 세 종류가 있는데 자바는 두 종류만 있어요. 종류가 적은 게 좋은 거예요. 왜? 프로그래머가 고민해야 될 게 없어. 고민해야 될 게 줄어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프로그래머의 고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언어는 단순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랑 여러분들 취향이 달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취향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단순할수록 좋다. 그러면 단순하면 프로그래머 개발자가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 될 때 고민해야 되는 게 없어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기능이 많으면 얘를 쓸지 어떤 게 이 상황에 좋은 건지 그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프로그램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자바는 C++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단순합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되었어요. 자, 그럼 변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수는 타입 정보와 이름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고요. C++와 자바와의 좀 차이점은 매우 엄격하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변수의 사용에 있어서 매우 엄격해요. 그럼 왜 엄격하게 만들었냐? 그거는 1장 자바 소개할 때 설명했었죠. 자바는 뭘 중시해요? 강건성을 중시했어요. 얘는 목표가 원래는 인베이드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였어요. 일반적인 PC에 돌아가는 응용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더 사용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신체 피해까지 갈 수 있는 인베이디드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한 거기 때문에 오류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되게 엄격합니다. 이런 게 안 돼요. 인트면 C++에서는 이게 워닝을 줘요. 그리고 5가 들어가겠죠. 5.5는 안 들어가니까. 근데 자바는 이게 에러예요. 5.5를, 이게 부동소수를 정수는 타입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안 돼. 문법 오류나요. 그럼 내가 이걸 넣고 싶으면 강제적으로 얘를 정수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문법적으로 에러나요. 초기화가 안 된 변수를 쓰면은 에러납니다. C++는 에러는 안 줘요. 워닝을 줄 거예요. 이것도. 그냥 어떤 뭐가 출력될지는 알 수 없어요. 솔직히 이런 경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시스템 환경에 따라서 0이 출력될 수도 있고 완전 이상한 값이 그 메모리 순간에 있던 어떤 값이 출력이 될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근데 하여튼 자바는 매우 엄격하다. 그러면 이제 변수를 우리가 만들 때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 할 때 이름을 붙이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게 있죠. 뭐 변수 이름, 함수 이름, 클래스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붙여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식별자를 명명하는 규칙이 있어요. 근데 뭐 이 규칙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특이하게 얘를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자바는 근래 들어온 건데 달러를 쓸 수 있게 했어요. 달러를 왜 쓸 수 있게 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C++는 안 그러죠. 보통은 밑줄 문자, 숫자, 영문자 그 세 개만 갖고 쓰는데 이제 자바는 처음부터 안 그랬는데 이게 자바 맵부터 그런지 기억이 안 나지만 달러 기호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달러 기호를 쓰든 밑줄 문자를 쓸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원래 영문자와 숫자만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고 숫자를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제가 다른 수업에서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문법이잖아요. 문법. 이게 이 언어의 자바 언어의 문법이에요. 그러면 문법을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운다기보다는 왜 저런 문법을 가졌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자바의 문법이나 언어의 문법을 이해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가 돼보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컴파일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컴파일러야. 그리고 내가 얘를 번역을 해야 돼. 기계어로. 그러면 잘 번역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거 화이트 마이너스 박스 이게 식별자로 되겠어요? 컴파일러가 얘를 화이트 빼기 박스인지 화이트 박스가 하나의 식별자인지 구분할 수 있겠어요? 구분 못하죠. 그럼 저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법을 꼭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번거롭겠죠. 저게 그냥 10이라는 어떤 숫자와 식별자가 옆에 붙은 건지 제가 하나의 어떤 그 식별자인지 구분하기가 힘든 거예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컴파일러는 소프트웨어잖아요.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키워드 당연히 못 쓰겠죠. 저런 문법을 외울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 가급적이면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특히 컴파일러 입장에서 왜 저런 문법이 안 될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쉽게 문법이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쓰다 보면 내 머릿속에 문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이 되는 거죠. 저런 거 안 쓰는 거지. 그래서 명명 규칙은 뭐 C나 C++와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명명 규칙에 따라서 명명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저렇게 명명을 안 하면 컴파일러가 문법으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식별자를 명명할 때는 이 명명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례에 따라서 잘, 첫째, 의미 있는 이름을 써야 돼요. A, B, C, 뭐 N, M 이런 걸 쓰면 안 되고 의미 있는 이름, student, age, 뭐 이런 요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를 나타내는지를 잘 나타내게끔 영어를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의미 있는 이름을 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식별자를 봤을 때 이 식별자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식별자만 보면 아 얘는 클래스 이름이다, 얘는 함수 이름이다, 얘는 변수 이름이다, 얘는 상수 이름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바는 특히 관례를 잘 따르고 있어요. 표준 관례를. 그래서 자바는 클래스 이름이 모두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수와 메소드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해요. 그러면 변수와 메소드는 소문자로 시작하니까 구분이 안 되겠네? 구분이 됩니다. 왜 구분이 돼? 메소드 이름 다음에 항상 뭐가 와요? 가로가 옵니다. 그걸 통해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둘 다 변수와 메소드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해요. 그리고 상수 이름은 관례적으로 모두 대문자로 씁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이름을 쓰다 보면은 단어 하나 가지고 표현이 안 되고 여러 단어를 합쳐서 하나의 식별자를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우리가 쓰는 표기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낙타 케이스가 있고요. 낙타 케이스는 이제 시작은 크게 할 수 있고 작게 할 수 있고, 얘는 이게 클래스 이름이냐 변수에 따라 다른 거고, 두 번째 단어부터는 첫 번째 단어는 대문자, 소문자로 하는 게 우리가 캐멜 케이스, 낙타 표기법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낙타 표기법이 아니라 뱀 표기법이라고 중간중간에 요 언더스코어를 쓰는 거예요. 어떤 걸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거. 구글에 가면 구글이 추천하는 그 프로그래밍 작성법이 있어요. 거기는 얘보다는 얘를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회사에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 가면 그 회사에서 가르쳐 줄 거예요. 그 회사는 우리는 이렇게 명명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개발할 때 이 관례를 따라야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따르면 되죠. 뭐. 근데 지금은 학생 때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즐겨 쓰는 그 명명법을 하나 결정해서 그걸 이용해서 늘 통일되게 이름을 붙여보세요. 제가 뭐 낙타 케이스가 좋다, 뱀 케이스가 좋다. 저는 주로 얘를 많이 써왔으니까 그렇게 쓰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든 관례를 잘 따라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멤버 변수와 다른 종류의 변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다가 m 붙이거나 뭐 언더스코어 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경우도 많아요. 그것도 취향이에요. 그게 좋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멤버 변수가 아닌 것은 잘 구분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 하시면 되겠고, 항상 디스를 붙여가지고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디스는 아직 설명 안 드렸지만 디스를 이용해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을 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겠고, 보통 우리가 그리고 또 이름을 읽어봐도, 식별자의 이름을 읽어봐도 얘가 변수인지 메소드인지 구분이 잘 돼요. 영어만 잘하면. 왜냐하면 변수는 주로 데이터예요. 그럼 데이터는 주로 명사를 이용해서 정의를 해요. 근데 메소드는 뭔가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로 동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get, compute 뭐 이런 걸 많이 쓰죠. 우리가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하여튼 동사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근데 관례적으로 또 메소드 이름은 반환 타입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반환 타입이 있는 건 반환 타입을 설명하는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뭐 get name 이런 식이죠. 이거는 이 함수가 뭘 주는지 알죠? 이 함수를 부르면 이름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반환 타입이 없는 경우에는 메소드 하는 일을 잘 설명하게끔 지어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 compute shipping price. 얘는 하는 일하고 아마 반환하는 값도 이 배송료를 반환해 줄 거예요. 보통 메소드 이름은 verb, noun 폼으로 많이 작성합니다. 동사, 명사. compute shipping price. 그러면 얘는 배송료를 계산해 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 타입의 변수의 경우에는 종종 복수를 써요. 복수 s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쟤는 배열인가 리스트인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복합 타입 쓸 때 이제 또 왜 내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꽤 됐네. 잠깐 쉬었다가